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문제의 핵심, 그거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역은 경과 전으로 구분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몰랐단 말이죠. 경과 전. 그러니까 경이라는 거는 이게 별이가 되는 핵심이고, 요 별이라는 거는 경이라는 게 이제 그물 같은 거 짤 때 이 별이가 되는 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도 위도할 때도 이걸 쓰는 거고, 모든 거에 그 줄기 가장 근간이 되는 핵. 근데 이건 핵이란 말이야. 핵. 여기 핵이에요. 핵. 그 다음에 후세 사람들이 요것만으로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 경을 구성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괴라는 걸 빼면은 괴상이죠. 상. 모습. 괴 모습. 음과 양의 심볼을 6자리로 만든 심볼. 모습. 이게 64개. 그러니까 그 64개의 모습이 있고, 또 그 64개가 뭐다 하고 이름 짓는 건 또 별개란 말이야. 그거는 왜냐면 그 이름에 따라서 그것이 규정이 되잖아요. 같은 돌이 여기 모습을 있는데, 나를 갖다가 돌이라고 부르는 거 하고, 예를 들면 무슨 어디 을삼 깡패다 이런 거 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이름을, 그 사람을 뭘로 부르냐 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명이 있고, 그 이름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괴 전체를 설명한 괴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괴. 어느 괴가 있으면 그 괴 전체가 어떤 의미의 괴다. 괴다 해서 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효, 6효. 이거는 384효의 효마다 효사가 붙어 있다. 요것이 바로 주역의 경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빼도 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참 가감이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건 없어서는 점이 이루어지라니까. 그러니까 주역은 점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점이라는 건 요 4개를 가지고 요 4개만 있으면 점은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을 친다고 그럴 때 핵심은 이런 거겠어요? 이쪽이겠어요? 아무래도 밑에 거죠. 메시지가 사람이 우리는 일상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말로 듣고 싶은데, 이 말들이 전부가 뭐냐면 효사, 384개의 효사가 짤막짤막한 무슨 새죠? 그 십자매가 이렇게 뽑아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쪽지가 384개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효에 전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여기에 효사가 있고, 여기에 효사가 있고, 여기 효사가 있고, 여기 효사가 있는데, 이 효사가 워낙 짧은 그 메시지로 돼 있어 가지고 구름이 빽빽히 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용이 방구를 꽂다. 그 다음에 서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걸로 누가 이게 돼 있으면, 이거는 전부 어떤 의미에서 그 유발적인 디스커넥티드 메시지 프로포지션, 영어 우리 철학으로 말하면 명제들이 전부 디스커넥티드 프로포지션스란 말이에요. 이게 각자가. 그런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것에 디스커넥티드 된 것을 커넥티드 된 것처럼 해설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디스커넥티드 된, 이렇게 서로 관련이 없이 그냥 나열이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 효에 들러붙었는지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기가 없지. 그러나 우리는 기준은 현행 텍스트란 말이에요. 현행 경전이란 말이에요. 이 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방식이 많이 있겠지만은 기본으로는 이 효에 왜 이 메시지가 프로포지션, 이 명제가 붙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려면 음효와 양효의 모든 관계를 가지고, 이 대개 뭐냐면 이것의 메시지의 훈고학적인 그 글자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메시지의 정당성을, 왜 여기에 이런 게 있느냐 하고 그거를 철학적으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들이 어떤 면은 전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훈고학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전에 여기에 가장 붙은 것이 뭐냐면은 이 효를 가지고 들러붙은 게 이 소상전이라는 건데, 소상전이고 이 괴 전체의 모습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대상전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려면은 75페이지 표를 보셔야 돼요. 75페이지. 그러니까는 내 강의를 들으려면은 이 책이 없으면은 전부가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책을 안 사시면 안 돼요. 오늘이라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책을 사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그래도 교보 12 안에 싹 들어가서 내가 이거 이제 이번엔 다르다 그랬더니 지금 쭉 미끄러져가지고 30페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울 선생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책 한 권을 사는 예의는 갖춰야죠. 이건 기본 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문화 활동이 나처럼 순결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이 책 하나 쓰는. 그리고 이 내가 소속해 있는 모든 조직이 여기 후즈닷컴이고 뭐 다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 책으로서 얻는 그 조그만 비용들, 그것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10,000권이 팔린다 할 때 그 가격이 몇 프로 얼마 떨어지겠냐 하면 주상이 당장 떼보라고.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미니멀한 건데, 그것마저 안 들어오면은 나도 굶고 여기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굶어요. 실제로 그냥 도울 그러면 괜히 저 사람 돈 많은 줄 알아. 부자인 줄 알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알그지라고. 그러니까 맹자가 원래 이 알그지로서 왕들 쫓아다니면서 구라치면서, 그냥 맹자가 가는 건 자그마치 자기가 혼자 가면은 제 나라에 그 양효양을 간다든가 제선왕을 만나러 간다 그럴 때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따라가더라고. 그 마차가 한 20여 개가 쫙 가고, 그래가지고 양해왕이 탁 나와서 먼 길을 마다하시고 이렇게 완수했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양해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왜냐면 이득이라는 것은 200명을 내가 먹여줘야 되는데, 당신 여기 다 이게 주거를 마련해주고 강의할 자리도 해주고, 나한테도 이런 양해왕이 있어야지. 근데 난 없어요. 일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그건 너무 거기다 대고 그냥 직방 하피월리,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 사람한테 하필이면 리를 말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임에도 하고 딱, 그렇지 않으면 나 받지 않으면 받지 말아라 이거지. 그게 이제 육아의 고대 이제 육아들의 도덕주의의 위대한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어수선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좀 도덕주의적인 엄격성을 가지고 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사셔야 돼요.
이게 또 이렇게 가격이 싼, 에? 이게 보통 책의 가격보다 훨씬 지금 싸게 매겨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두껍게 왜 이렇게 이걸 두 권으로 이거 두 권으로 만들면 64개 전체를 한 권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게 굉장한 서비스입니다. 그나마 내가 책을 쓰면은 인쇄 서고 뭐 재본 서고 다 행복해요. 왜냐면 도월 선생님 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딴 책도 좀 더 나가고 이러면서 이 인쇄 동네, 책 동네가 다 활성화된다. 실제로 출판계는 지금 도산율이 뭐 하루에 출판사 하나씩은 지금 그냥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0개의 출판사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교보 같은 이 서점도 유지를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 문화 강국인데 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사라지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문화를 이 땅의 문화를 살려가는 방법이 이걸 책을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의 개념으로 그리고 이 한국의 문화를 내가 이 시점에서 전 세계인을 향해서 우리 문화적 역량을 과시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책을 딱 사셔야 돼요. 근데 자 봅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펴서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딱 피면은 여기 이게 괴상이고 이거 몇 번째라는 거고 괴상이고 괴명인 비가 여기 괴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상전이 특별히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괴사가 나오고 효사. 괴사는 분홍 색깔로 되고 효사는 이런 색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이 뭐냐면은 384효사의 해석입니다. 경 그 자체를 경으로서 우리말화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로 만들어 드린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죠.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짓을 내가 한 거예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에 대해서 이거를 몸뚱이라고 말한다면 이 저는 이 뜻을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푼다. 그런 의미에서 전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날개라고 불렀어요. 날개. 저는 이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10개의 날개가 있다. 그래서 12기라고 그랬고 이걸 전통적으로 공자의 작품이다. 근데 공자의 작품이다. 이거는 몰라요. 그건 이제 뭐 내가 전번에 관련이 없다고 내가 단정적으로까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몰라요. 단지 뭐냐면은 이 말은 무슨냐면 공자의 자기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푼다면은 경은 공자 시대 이전에 성립한 것이고 저는 공자 시대 이후에 성립한 것이다 라고 이걸 공자의 자기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역사적인 의미를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유가 계열에서 전을 썼고 그 전을 쓴 사람들이 대체로 공자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공자일 제자일 뿐만 아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공자의 집안에서 나도 우리 집안에서 이런 대학자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행히 내가 아들이 늦게 결혼을 해서 손자를 둘을 낳아서 그 중에 한 놈이 아주 책을 보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책을 아주 유난히. 그래서 그 놈이 정말 내 학문을 다 이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몇십만 권의 장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공자는 백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백어의
자사라는 아들이 있었다는데 이 똑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사는 공자의 손자란 말이야. 근데 따져보면은 공자가 노나라에 돌아와서 마지막에 그 저수를 하고 그럴 적에 3살부터 한 6, 7살 정도 느낌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이게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재롱 피고 그랬던 애인데 이 자사가 정말 대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사를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 자사자예요. 공자처럼. 자사자. 이거는 자사가 이름이기 때문에 요거랑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사자인데 전통적으로 자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전국시대에 나온 책들 중에서 자활 그러면 이게 전부가 공자활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활이라고 하는 자활의 어록파편의 상당수가 사실은 자사자활이다 이거예요. 요즘 최근에 나온 학설들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자사를 직접은 못 배우고 자사의 손제자의 제자 정도? 자사의 손제자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손제자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맹자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로부터 배고 자사로 해서 자사한테 직접 배우지는 못해서 나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맹자는 공자가 저 위에 노나라의 곡부라면은 그 밑에 한 100리 밑에 있는 추나라 사람이거든요. 이건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자는 공자를 흠모했고 가서 배웠는데 자사의 아주 정통 제자한테 직접 배웠기 때문에 자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사께서 공자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닥을 건넜지만 이 맹자의 사상에는 공자의 사상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의 사상과 이 사도 바울의 사상 정도의 변화는 아니고, 근데 비슷한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해도 굉장히 개념화됐잖아. 메시지가 아주 이론적이고 개념화됐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맹자가 그렇죠. 공자는 그냥 편하게 하기 쉽지 불용여로와 얼마나 배우고 이 길이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의 일상적인 담론인데 맹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는 예지가 어떻고 그냥 예약 형정이 어떻고 그냥 전부 개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사의 책이 남아 있거든요. 이 자사의 책을 모은 것이 자사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자사자의 책이 상당 편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중용이다 이거예요. 중용이다 이거 중용. 그 중에 한 편이 중용인데 중용은 지금 주자가 사서 운동을 하면서 사서 집주를 내면서 불교에 대항하여 우리 유교를 다시 유교의 우리 중화민족의 아주 위대한 스승이었던 공자 사상을 드러내자. 그러고서 반불교 운동으로서 새로운 유교 운동을 송대에 사서라는 사서를 끄집어내서 거기에다가 집약적으로 주를 붙였기 때문에 사서 집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서 집주는 논어 맹자 했는데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어디 있었냐면 얘기 속에 있었던 두 개의 편이란 말이에요. 단독 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주변에는 방기 그리고 표기 치의
요것이 중용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요 네 편이 상당히 성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수없이 자활이 되어 있는데 그 자활은 공자활이 아니라 자사자활이다 이거죠. 자사자활이다 하고 많은 이 학자들이 그렇게 의심을 해왔어. 의심을 해왔는데 요즘 지하에서 나오는 죽간과 백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된 거예요. 이런 과거에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내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왜 갑자기 이게 중용 얘기를 하냐. 우선 여기 본다면 75페이지에 여기라는 텍스트의 기본 개념하고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가 뭐냐면 위라고 위.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상을 주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강의부터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강의입니다. 주역이라는 걸 들어가려면은 한 궤는 6효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효는 위가 있다 이거야. 위가. 근데 이 위는 반드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거죠. 6자리면 이게 반드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뭐냐면 초구라고 하고, 그죠? 92, 93, 94, 95, 그 다음에 39. 이렇게 이제 건교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 경의 세계에서는 음양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껏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강유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이걸 가서 강하고 유하다. 강유. 강유라는 말을 썼고 또 이거를 구와 오로 썼단 말이야. 구와 유. 그러면 육이라는 건 노음이 되고 이건 노양이 되는데 라오양 이게 라오있나 이렇게 되는데 노양 노음 이런 것만 해도 벌써 음양론적인 개념화가 복잡하게 여기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주역의 원래 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9와 6이라는 게 이미 경 속에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상수학적 단서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런 데서 찾는데 반드시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래의 세 꾀를 하꾀라고 그래요. 하꾀라고 그러고 여기를 상꾀라고 그래요. 상꾀. 요 개념적 약속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상꾀와 하꾀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대상전이라는 이거는 반드시 상꾀에서 하꾀, 상꾀를 먼저 말하고 하꾀를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를 내가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건 손꾀가 되고 이거는 이제 리꾀가 되죠. 그런데 이 상꾀와 하꾀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음양의 이면은 두 자리면은 이 사니까 이건 네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셋이면 어떻게 돼? 8개가 만들어지잖아요.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 4개로 만약에 이게 모습이 구성됐다. 그러면은 몇 개가 돼? 16개. 5개라면 32개. 그 다음에 6개라면 64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64개를 상하계로 나눠 본다면 결국
여 위에 있는 거나 이 밑에 있는 것이나 다 8개다 이거예요. 8개를 단위로 해서 88이 64로 생각해도 된다 이거야. 8 곱하기 8은 6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8개라는 괴상이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64개는. 8개라는 괴상만 있으면은, 그리고 8개라는 괴상의 그 심볼릭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124페이지에 천지 뇌풍 수화 산택이라고 하는 건괴 그 다음에 진괴 해가지고 손괴 이렇게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간 건데, 이것에 해당되는 심볼리즘의 의미가 여기 좀 바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심볼리즘이 많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57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건곤, 진손, 감리, 간태 해가지고 8개가 있고, 그 8개의 자연현상, 인간 상징, 8개, 성정, 동물, 신체, 방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거지만 돼 있죠. 이런 심볼리즘을 해설한 것이 그 유명한 설괴전이라는 거예요. 설괴전. 근데 지금 내가 강의를 종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이면, 내가 이런 전을 말하면 그 전이 모조리 머릿속에 떠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얘기해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우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55페이지 요거는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8개를 외울 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두시라 이거야. 그 다음에 곤육단, 진앙우, 이 진꾀의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나 딱 생각할 때 이거 참 편해. 이거를 외워두시면은, 건꾀는 3개가 다 연결되어 있고, 8꾀에 보시면 곤꾀는 6개가 다 잘라졌고, 진꾀는 아구리를 하늘로 향한 사발과 같고, 요렇게 사발이잖아요. 요렇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간꾀는 이거 반대란 말이에요. 이거에 지금 뒤집어 놓은 거죠. 종이지. 예, 그걸 뒤집어 놓은 거죠. 간꾀는 엎어진 사발과 같고.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이게 참 좋아. 이게 리꾀는 이게 불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리는 불꾀, 이거는 가운데가 비었다. 이중호, 이건 우리 태극기에 들어간 거죠. 예. 리중호, 리꾀는 가운데가 비었고, 이거 불이란 말이야. 물이지, 이거 물, 감꾀. 감꾀는 가운데가, 요거 저 중자가 같이 된 거예요. 가운데가 꽉 찼다. 간중만. 그 다음에 이거는 태꾀는, 이거 태꾀인데 위가 결하다. 위가 끊어졌다. 이거. 태상결하고 손꾀 얘기할 때는 손꾀인데, 이거는 아래가 상하로 됐죠. 상하가 잘라졌다. 이게 굉장히,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다, 엎어졌다, 가운데 3, 6, 이 세트로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누가 했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주자가 만들었어요. 주자가 사람들을 쉽게 알기 위해서 前3年 坤6端 真阳于 根复原 李中虚 看中满 对上缺 손下端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손하단 태상결 이렇게 해가지고 감중만, 리중어, 감보관, 진앙우, 곤육단, 건삼년. 요것만 딱 외워두면은 8괴 취상가라고 하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 같이 한번. 자, 건삼년, 곤육단, 진앙우, 감보관,
리중호, 리중호, 감중만, 감중만, 태상결, 태상결, 소나단. 소나단.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기본 개념만 오늘 다 마치면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다 마치면 바로 건깨의 원형이정으로 들어가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주역을 마음대로 점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